동방 박사는 한국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엘리 샤론 교수가 한 이 발언이 전 세계 성서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전통 학설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2000년 동안 중동 지역의 학자들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케덴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생 성경 원문을 연구해온 학자가 고대 사본에서 발견한 한 단어가 왜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의 고대 천문 문화와 동방 박사의 역할이 왜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을까요? 마고와 마고이라는 기묘한 음가의 일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성경 해석의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 고대사가 얼마나 세계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엘리 샤론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신이고 성서 고고학을 4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죠. 저는 평생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고대 마태복음 사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이었죠.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저는 이 구절을 수천 번 읽었어요. 익숙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어 번역본을 펼쳤거든요. 동방이라는 단어를 확인했습니다. 미케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케덴은 동쪽이에요. 하지만 미케덴은 다릅니다. 미는 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케덴에 미가 붙으면요. 먼 동쪽으로부터. 아주 먼 동쪽이라는 뜻이죠. 저는 다른 히브리어 학자의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랍비라쉬의 주석이었어요. 11세기 학자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케덴은 극동을 의미한다. 동쪽의 끝이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극동이라고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하지만 극동은 아니죠.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남동쪽이지 극동은 아니에요. 그럼 극동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었어요.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한반도. 동쪽의 끝, 극동.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한국이라고요? 그렇게 멀리서 왔다고요? 하지만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미케덴은 극동이에요.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니엘, 마태복음 2장에서 미케덴이 뭘 의미하는지 아나? 동방이지. 페르시아 쪽 아니야? 단어를 보면 극동이야. 아주 먼 동쪽. 극동? 그럼 중국? 아니면 더 멀리? 그게 한국까지 갈 수도 있어. 다니엘이 웃었습니다. 엘리, 농담이지? 한국에서 베들레헴까지? 그건 불가능해. 나도 알아. 하지만 단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까요? 고대에는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동서교역로였죠. 중국에서 로마까지 연결됐습니다. 한국도 그 네트워크에 있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웠지만요. 다른 고대 문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기독교 전승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는
먼 동쪽 나라에서 왔다. 별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다. 먼 동쪽. 별 숭배. 메모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승도 찾았어요. 그들은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 세상의 끝에서. 해가 뜨는 곳. 세상의 끝. 이것도 메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다 사이의 나라에서 왔다. 산과 바다 사이. 이건 뭐죠?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를 봤어요. 동쪽은 동해, 서쪽은 서해, 남쪽은 남해.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산이 많죠. 백두대간이 관통해요. 산과 바다 사이.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일주일 동안 모든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그리스어 마태복음을 봤어요. 아포 아나톨론이라고 쓰여 있었죠. 아나톨레는 해가 뜨는 곳이에요. 동쪽이죠. 하지만 복수형이었어요. 아나톨론. 여러 동쪽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왜 복수형일까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먼 동쪽을 강조하기 위해 복수를 썼다. 또 극동이에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봤습니다. 압 오리엔테라고 쓰여 있었어요. 오리엔스는 동쪽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강조가 있었죠.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극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끝없는 동쪽을 말하고 있었다. 전통 학설을 다시 봤습니다. 페르시아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왔다고 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극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별을 숭배하지 않아요. 아라비아설. 남쪽 왕국의 학자들이 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라비아는 동쪽도 아니에요. 남쪽이죠. 둘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정말 극동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조사해야 해요. 동방박사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단어 하나가 제 40년 학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케덴의 의미를 확인한 후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봤어요. 마고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일반 번역은 박사예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다릅니다. 마고이는 페르시아어 마구스의 복수형이에요. 마구스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고대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가 있었어요. 기원전 5세기 저작이죠. 마구스는 페르시아의 사제 계층이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제사를 주관하며 왕의 운명을 예언한다. 별 관측, 제사, 왕의 운명 예언.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플리니우스의 자연사도 찾아봤습니다. 마구스는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한다. 별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본다. 천문학, 점성술, 별의 움직임. 마태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봤다고요. 별로 왕의 탄생을 알았어요. 이게 마구스의 역할이었습니다. 별을 읽어서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겼습니다. 극동에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동아시아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설을 찾았어요. 사기였습니다. 천관서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늘 관측에 대한 기록이죠. 별이 움직이면 왕이 바뀐다. 혜성이 나타나면 재앙이 온다. 별로 왕을 예언해요. 마구스와 똑같았습니다. 한국 기록도 찾았습니다. 삼국사기였어요.
신라 혁거세 왕이 탄생할 때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타났다. 계룡이 나정에 나타나고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 하늘의 징조로 왕의 탄생을 알았어요. 고구려 기록도 있었습니다. 주몽이 태어날 때 해처럼 큰 알에서 나왔다. 하늘의 아들이었다. 하늘과 왕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부여 기록도 찾았어요. 동명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모수의 아들이었다. 해모수는 태양신이에요. 왕은 하늘의 자손이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 고대 왕조는 모두 하늘과 연결됐어요. 그리고 하늘의 징조로 왕의 탄생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마구스의 역할과 똑같았어요. 천문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첨성대가 있었어요. 신라의 천문 관측대죠. 7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 왕이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세웠다. 왕이 하늘의 뜻을 알려면 별을 봐야 했어요. 누가 별을 관측했을까요? 천문가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천문가 계층이 있었어요. 중국의 사천감처럼요.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국가 행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사도 주관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이게 뭐죠? 마구스와 똑같았습니다. 별 관측, 제사, 왕과의 관계. 모든 게 일치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죠? 고조선 기록도 찾았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세 개를 가져왔다. 하늘의 뜻을 다스리는 도구였다. 천부인으로 하늘과 소통했어요.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기상을 관찰했어요. 하늘의 현상을 읽었죠. 이것도 천문 관측과 관련 있었습니다. 제천의식 기록도 있었어요. 고조선은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냈다. 온 나라 사람이 모여 먹고 마시고 춤췄다. 하늘 제사. 마구스도 제사를 주관했어요. 부여도 똑같았습니다.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의식을 했다. 고구려도요.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의식을 했다. 모두 하늘에 제사 지냈어요. 왜 하늘에 제사 지냈을까요? 하늘이 가장 높은 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왕은 하늘의 자손이었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하늘의 별로 왕을 예언하는 문화. 그 전통은 중동보다 오히려 동쪽, 한국에서 더 선명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마구스 별 관측, 제사주관, 왕예언. 한국 천문가 별 관측, 제사주관, 왕탄생 징조해서 역할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마구스는 조로아스터교 사제예요. 종교 조직이죠. 한국 천문가는 국가 관료였어요. 왕을 직접 보좌했죠. 왕과의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겼어요. 동방박사가 한국에서 왔다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실 천문가였을 거예요. 별을 읽는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특별한 별을 봤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였죠.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왕인데 왜 갔을까요? 아마 그 별이 너무 특별했을 거예요. 세상을 바꿀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났어요. 실크로드를 따라서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증거가 있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실크로드 기록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의 천문 문화를 확인한 후 저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국립도서관 동양학 자료실로 갔습니다. 중국 고대 사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문으로 쓰인 책들이었죠. 사기를 펼쳤습니다. 사마천이 쓴 역사서예요. 서역전을 읽고 있었어요. 서쪽 지역에 대한 기록이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절이 서역 궁정에 나타났다. 동방에서 온 사절이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어요. 이들은 먼 동쪽에서 왔다고 했다. 의복이 특이했고 언어가 달랐으며 예물을 바쳤다. 먼 동쪽, 특이한 의복, 다른 언어. 이게 누구일까요?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당대 학자의 해석이 있었어요. 동방사절은 조선반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반도라고요? 한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도 찾았습니다. 반고가 쓴 역사서죠. 동이의 사신이 장안에 왔다. 그들은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고 했다. 동이는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비하적 의미만은 아니에요. 삼국지 동이전을 봤습니다. 동이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한다. 활을 잘 쏘고 별을 숭배한다. 별을 숭배한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별 숭배요. 천문 관측이죠. 계속 읽었습니다. 부여, 고구려, 동옥저, 예, 한이 동이에 속한다. 부여와 고구려가 나왔어요. 한반도 북부 왕국들이죠. 이들은 하늘을 숭배하고 별로 기륭을 점친다. 별로 기륭을 점쳐요. 천문학이죠. 제사장이 별을 관측하고 왕에게 고한다. 제사장이 별을 봐요. 마구스와 똑같았습니다. 후한서도 찾았습니다. 동이의 사신이 낙양에 왔다. 그들은 신비한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천문 지식이라고요? 한 제국의 천문가들이 감탄했다. 동이의 별 관측법이 정교했다. 중국 천문가들도 인정했어요. 동이의 천문학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이 서쪽으로 갔어요. 천문 지식을 가지고요. 실크로드 기록도 찾았습니다. 장건의 서역 여행기가 있었어요. 기원전 2세기 기록이죠. 실크로드에는 여러 민족이 왕래한다. 서쪽으로 가는 자도 있고 동쪽에서 오는 자도 있다. 동서교류가 활발했어요. 동방의 상인들이 비단과 철기를 가져왔다. 동방 상인이요.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기록을 찾았습니다.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 철제 무기와 도구를 만들었다. 고조선의 철기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파르티아 기록도 찾았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국이죠. 동쪽에서 온 사절들이 궁정에 왔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고 했다. 하늘의 지혜라고요? 천문학이죠. 왕은 그들을 귀하게 대접했다. 별에 대해 물었다. 별에 대해 물었어요. 동방사절이 천문 지식을 가졌으니까요. 로마 기록도 있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자연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레스인이라는 민족이 있다. 극동에서 온다. 비단을 만든다. 세레스인은 실크로드의 동쪽 끝 사람들이에요. 중국이나 한반도 사람들을 가리켰죠. 그들은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하늘을 숭배한다. 하늘 숭배요. 제천의식이죠.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실크로드 개통, 동서교류 시작, 기원전 1세기, 고조선 멸망, 부여고구려 성장, 기원 1세기, 예수 탄생 시기, 동방박사 방문. 시간대가 맞았어요. 실크로드가 활발할 때였죠. 동방박사가 한반도에서 왔다면요?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갔을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00km예요. 말을 타고 하루 50km 간다면요? 160일 걸려요. 5개월 이상이죠.
하지만 중간에 쉬어야 해요. 도시에서 머물고 보급받고요. 실제로는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지만 가능했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신.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끝은 늘 한반도였다. 동방 박사의 여정을 상상해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해요. 고구려나 부여에서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죠. 장안에 들러요. 한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곳에서 서역으로 가는 대상을 만나요. 함께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가죠.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고 천산산맥을 넘어요. 사마르칸트에 도착해요. 중앙아시아 허브죠.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가요. 파르티아를 지나고 시리아에 도착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요. 아기 예수를 만나죠. 이 여정이 가능했을까요? 기록은 말해요. 동방사절이 실제로 서쪽으로 갔다고요. 천문 지식을 가지고요. 별을 읽는 능력으로요. 그들이 동방박사였을 수 있어요. 실크로드 기록을 확인한 후 저는 우연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국 신화 속 한 이름이 제 눈에 들어온 거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한국학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한국 신화 연구서를 펼쳤습니다. 마고 할미 전설이 나왔어요. 마고는 하늘의 여신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다. 흥미로웠습니다. 창조 여신이네요. 계속 읽었습니다. 마고는 하늘의 별을 읽고 땅의 이치를 알았다. 별을 읽는다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고성이라는 하늘의 궁전에 살았다.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렸다. 마고성. 하늘의 궁전이요. 저는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마고. 한자로 마, 고예요. 발음이 마고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마고라고요? 마고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거의 똑같아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마고 vs 마고이. 하나는 한국 여신이에요. 하나는 동방박사 그리스어 명칭이죠. 우연일까요? 다른 연구서를 찾았습니다. 부도지라는 고서가 있었어요. 한국 고대 전승을 기록한 책이죠. 마고성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거기서 마고는 천문을 관측했다. 천문 관측이라고요? 마고의 자손들은 하늘의 지혜를 이어받았다. 별을 읽고 계절을 알고 제사를 지냈다. 별 읽기, 계절 파악, 제사. 이게 뭐죠? 마구스의 역할과 똑같았어요. 규원사화도 찾았습니다. 또 다른 고대 전승 기록이죠. 마고는 천지를 열었다. 그의 후손이 환인, 환웅이다. 마고의 후손이 환인과 환웅이라고요? 환웅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아버지예요. 그럼 마고는 한국 민족의 시조 할머니인 거죠. 삼성기를 봤습니다. 마고는 하늘의 이치를 알았다. 천부경을 전했다. 천부경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원리죠. 천문학과 관련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마고와 마고이의 음가를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마고는 마, 고, 마고이는 마, 고이예요. 거의 동일하네요. 우연일 수 있나요? 글쎄요. 음가가 이렇게 비슷한 건 드문 일이에요. 어원적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어원적 연관이라고요?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페르시아어 마구스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고대 페르시아어로 마구예요. 위대한 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더 오래된 어원이 있었습니다. 인도유럽어 어근 마그예요. 힘,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마구스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더 동쪽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 마가 있어요. 위대한이라는 뜻이죠. 티베트어에 마가 있어요. 어머니,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어에 마고가 있어요. 장수의 여신이죠. 한국어에 마고가 있어요. 창조 여신이에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슷한 단어가 퍼져 있었어요.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퍼졌을 수도 있죠. 역할도 비교했습니다. 페르시아 마구스 하늘을 관측하는 사제. 한국 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여신. 둘 다 하늘과 관련 있었어요. 페르시아 마구스 왕에게 조언하는 현자. 한국 마고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조상. 둘 다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마구스 별을 해석하는 천문가. 한국 마고 별을 읽는 여신. 둘 다 천문학과 관련 있었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마고와 마고이. 두 세계의 전승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졌다.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 우연이에요. 음가가 비슷한 건 그냥 우연이죠. 하지만 역할까지 비슷한 건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 가설. 공통 어원이에요. 아주 오래전 인도 유럽어에서 갈라진 거죠.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어는 인도 유럽어족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설. 문화 전파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게 가장 가능성 있어 보였어요. 만약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파됐다면요. 한반도의 마고 전승이 먼저 있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 서쪽으로 전파됐죠. 페르시아에 도착해서 마구스가 됐어요. 그리스에 전해져서 마고이가 됐죠. 가능할까요?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마고 전승 고조선 시대. 기원전 2000년 이전. 페르시아 마구스 조로아스터 시대. 기원전 1500년경. 그리스 마고이 헤로도토스 시대. 기원전 500년경. 동쪽이 더 오래됐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아요. 기록 연대가 실제 발생 연대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한국학자와 이야기했습니다. 마고 전승이 얼마나 오래됐나요? 아주 오래됐어요. 단군 신화보다 앞서죠. 한민족 최초의 신화 중 하나예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나요? 중국에 마고 선녀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 마고와는 달라요. 한국 마고가 더 원초적이고 창조적이에요. 혹시 서쪽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은요? 연구된 바는 없지만 실크로드 교류를 생각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마고와 마고이. 음가의 일치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고와 마고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동방의 지리적 묘사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대 성경 주석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리게네스의 주석을 펼쳤습니다. 3세기 신학자죠. 마태복음 2장 주석 부분을 읽었어요. 동방은 먼 곳이다.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한다. 저는 멈췄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라고요? 이 묘사는 처음 봤어요. 다른 주석도 찾았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설교집이었어요. 4세기 교부죠. 동방 박사가 온 곳은 세상의 끝이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바다로 경계 지어진다. 또 산과 바다예요. 왜 이 묘사가 반복될까요? 시리아 전승 문헌도 찾았습니다. 동방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높은 산들이 있고 삼면이 바다다. 삼면이 바다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봤어요. 동쪽 동해, 서쪽 서해, 남쪽 남해. 정확히 삼면이 바다예요.
북쪽만 육지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산이요? 한반도는 70%가 산지예요.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관통하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 설악산. 산이 가득해요. 산과 바다 사이. 이 묘사는 한반도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떤가요? 카스피해가 있어요. 하지만 삼면이 바다는 아니죠. 대부분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라비아는요? 사막이 많아요. 산도 별로 없고요. 홍해와 페르시아만이 있지만 삼면 바다는 아니에요. 중국은요? 너무 넓어요. 동쪽에 바다가 있지만 서쪽은 사막과 고원이죠. 일본은요? 섬나라예요. 사면이 바다죠. 삼면이 아니에요. 한반도만 딱 맞았습니다. 삼면이 바다, 산이 많음. 아르메니아 전승도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는 아침의 나라에서 왔다. 아침의 나라라고요? 한국을 뭐라고 부르죠? 조선이에요. 조선의 한자는 아침조, 밝을 선.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곳을 가리킬까요? 에티오피아 전승을 다시 봤습니다.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산이 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산이요? 백두산을 떠올렸습니다. 2744m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신성한 산으로 여겨져요. 단군이 태어난 곳으로 전해지죠. 중국 문헌도 확인했습니다. 산해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해 너머에 군자의 나라가 있다.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다투지 않는다. 동해 너머. 한반도죠. 군자의 나라. 예의의 나라예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죠. 같은 의미예요. 그곳에는 불사산이 있다. 신선들이 산다. 불사산. 영원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후한서 동의전을 다시 봤습니다. 동의는 산이 많고 바다가 가깝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산 많음, 바다 가까움, 사계절. 한반도의 특징이에요. 지리적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극동이에요. 동쪽의 끝이죠. 둘째, 삼면이 바다예요. 동서남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셋째, 산이 많아요. 70%가 산지죠. 넷째, 해가 가장 먼저 떠요. 동쪽 끝이니까요. 다섯째, 사계절이 뚜렷해요. 온대 기후죠.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요. 한반도뿐이었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동쪽 끝, 산과 바다 사이. 세상에, 그것은 한국 외에는 설명되지 않았다. 왜 고대 문헌들이 이렇게 정확히 묘사했을까요? 아마 누군가 직접 봤기 때문일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곳에서 왔다면요? 그들은 자기 고향을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는 산과 바다 사이의 나라에서 왔다. 우리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에서 왔다. 우리는 동쪽 끝에서 왔다. 그 설명이 전승으로 남았을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문헌에 기록됐죠. 그래서 오리게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시리아 전승이 모두 비슷한 묘사를 한 거예요. 실제 지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지리학자와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징이 뭡니까? 반도죠.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산지가 많아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은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여름은 덥고 습하고 겨울은 춥고 건조하죠. 봄과 가을은 화창해요. 고대부터 그랬나요? 네, 기후는 수천 년 동안 비슷했어요. 외국인이 보기에 특별해 보일까요? 당연하죠.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는 건조해요. 한국은 습하고 녹색이 많아요. 산도 많고요. 매우 다른 풍경이에요.
동방박사가 한반도에서 왔다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자기 고향을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는 산이 많고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했겠죠. 그리고 전승으로 남겼어요. 2000년 후 저는 그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반도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리적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이 있을까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조선 전시실로 갔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있었죠. 비파형 동검을 봤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유물이에요.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고조선은 제천의식을 중시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국가 최고의 행사였다. 제천의식, 하늘 제사죠. 제사장이 천문을 관측하고 길이를 정하고 왕을 보좌했다. 제사장이 천문 관측을 했어요. 별을 읽었죠. 이게 마구스의 역할과 똑같았습니다. 부여 전시실로 갔습니다. 영고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부여는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의식을 거행했다. 온 나라 사람이 모여 하늘에 제사 지냈다. 12월이요. 겨울이죠. 제사는 천문 관측으로 시작됐다.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이를 정했다. 별의 위치로 날짜를 정했어요. 천문학이죠. 제사장들이 왕에게 하늘의 뜻을 전했다. 하늘의 뜻을 전해요. 신탁이죠. 고구려 전시실도 봤습니다. 동맹제 기록이 있었어요.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의식을 했다. 국중대회였다. 10월. 가을 추수 후죠.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냈다. 제사장이 의식을 주관했다. 제사장이 의식을 이끌었어요.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고대사 전공 교수를 만났어요. 고조선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군주라는 뜻이죠. 뭘 했습니까? 천문 관측, 제사 주관, 왕 보좌. 세 가지 역할이었어요. 별을 관측했나요? 물론이죠. 별자리로 계절을 알고 농사 시기를 정하고 국가대사 날짜를 정했어요. 왕의 탄생도 별로 해석했나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나와요. 왕이 태어날 때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고요. 어떤 징조입니까? 해성, 별똥별, 오색구름. 하늘의 징조였어요. 제사장이 해석했죠. 그게 왕의 정당성이 됐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인정한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천명사상이에요. 천명사상. 하늘의 명령이죠. 중국 천명사상과 비슷했지만 한국이 더 오래됐어요. 단군 신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3개를 가져왔다. 천부인. 하늘의 증표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바람, 비, 구름의 신이에요. 기상현상이죠. 기상을 관찰한다는 건 천문 관측과 연결돼 있어요. 환웅은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했다. 5가지 영역이에요. 국가 통치의 기본이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실을 세웠다. 신단수. 신성한 나무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죠. 제천의식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첨성대 자료도 다시 봤습니다. 선덕여왕이 7세기에 세웠어요. 천문 관측대죠. 첨성대는 왕이 하늘을 관측하는 곳이다. 왕이 직접 관측했어요. 아니면 천문가들이 왕을 위해 관측했죠. 별자리로 국가 운세를 점쳤다. 국가 운세요. 별로 미래를 예측했어요. 중요한 국사는 반드시 천문 관측 후에 결정됐다. 천문이 국가 의사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왕의 탄생을 별로 읽는 문화. 그 오래된 뿌리는 한국에 있었다. 페르시아 마구스와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마구스 천문 관측, 제사주관, 왕보좌, 별로 왕예언. 한국 천군 천문 관측, 제사주관, 왕보좌, 별로 왕탄생 해석. 역할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시기도 비교했습니다. 한국 제천문화 고조선 시대,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페르시아 마구스 조로아스터 시대, 기원전 1500년경부터, 한국이 더 오래됐어요. 물론 기록 연대가 실제 시작 시기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 증거는 한국의 제천 문화가 매우 오래됐다고 말해요. 동방박사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다시 읽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봤어요. 왕의 탄생 징조였죠. 한국 천군들도 똑같이 했어요. 별로 왕의 탄생을 해석했죠. 이에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어요. 천문 지식을 확인한 거죠. 동방 박사는 정확한 시간을 알았어요. 전문 천문가였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이 인도했어요. 별을 따라갔죠. 천문 관측 능력이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예물을 드렸으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더라. 예물을 드렸어요. 왕을 경배하는 의식이죠. 한국 제천 의식도 예물을 바쳤어요. 하늘과 왕에게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문화, 역할, 의식, 천문 관측.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마구스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 천군과 더 닮았습니다. 역할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전통도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극동에 맞았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엘리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산을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고대의 전통이 숨쉬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평생 동방박사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연구하며 깨달았어요. 동방박사의 뿌리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언어. 히브리어 미케데는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극동을 의미해요. 동쪽의 끝이죠. 그곳은 한반도였습니다. 천문문화. 동방박사는 별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모두 별로 왕의 탄생을 해석하는 문화를 가졌죠. 천군이라는 천문제사장 계층이 있었어요. 실크로드 기록. 중국 사서는 동방에서 온 사절이 서역으로 갔다고 기록했어요. 그들은 천문 지식을 가졌고 한반도에서 왔다고 추정됐죠. 음가의 일치. 한국 신화의 마고와 그리스어 마고이는 음가가 거의 같아요. 둘 다 하늘의 지혜, 별 읽기와 관련됐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지리적 일치. 고대 문헌은 동방을 산과 바다 사이로 묘사했어요.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많은 곳. 이 묘사는 한반도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천문화. 한국의 제천의식은
동방박사의 역할과 똑같았어요. 천문 관측, 제사주관, 왕보좌. 그리고 이 전통은 페르시아보다 더 오래됐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한국에서 왔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요. 물론 확정적 증거는 아니에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서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명확했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두 개의 세계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별을 읽는 민족, 동방의 지혜자들. 그들이 향했던 길의 끝에는 한국이 있었다. 2000년 동안 동방박사는 중동의 학자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극동, 산과 바다 사이, 별을 숭배하는 민족. 이 모든 단서는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 이 가설이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을까요? 거리 때문이에요. 한반도에서 베들레헴까지 8,000km죠. 고대의 그 거리를 여행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동서교류가 활발했죠. 중국 사서는 동방사절이 서쪽으로 갔다고 기록했어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지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동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별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꿀 왕의 징조였죠. 한국 천군들은 별로 왕을 해석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들이 특별한 별을 봤다면요. 그 왕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실크로드를 따라서요. 1년 넘게 걸려서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이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말해요. 가능하다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늘을 읽는 민족이었어요. 별로 계절을 알고 왕의 탄생을 해석하고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죠. 그 지혜는 중동까지 알려졌을 거예요. 동방의 현자들로요.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가 혹시 여러분의 조상일 수도 있어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러분의 역사가 세계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한국은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와 소통했죠. 기술, 문화, 지혜를 나눴어요. 그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논문을 쓸 겁니다. 동방박사의 동방, 한반도 기원설 재검토라는 제목으로요. 학계에 발표할 거예요. 논쟁이 있겠죠. 반대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언어, 천문, 지리, 문화적 증거들을요. 그리고 학자들에게 말할 거예요. 동방을 다시 보라고요. 페르시아만 볼 게 아니라 더 멀리 극동까지 보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에 2000년 된 수수께끼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었어요. 존경합니다. 한국의 역사. 별을 읽고 하늘을 숭배하고 지혜를 사랑한 민족의 역사를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연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동방의 끝에서 온 그들이 누구였는지를요. 엘리 샤론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한국 고대사의 세계적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